예, 반갑습니다. 고성국입니다. 우리 편일 때는 진짜 든든하고, 예? 저게 적군이었으면 내가 진짜 깝깝해 라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좌파 것들 중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 이를테면 정청래 같은 거는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짜증나잖아. 추미애 같은 것들. 근데 좌파끼리 모이면, 야, 그래도 네가 선봉장 쓰고 공격수 해주니까 진짜 좋다. 이렇게 지그들끼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 우리 입장에서도 야, 네가 자유파라는 게 난 너무 좋아. 네가 만약에 좌파가 돼갖고서 나랑 싸웠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생겨야 돼요. 예, 그 이종배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이종배가 그런 사람이고 오상종이 그런 사람이고 또 우리 고성범이 그런 사람이에요. 좌파들에 대해서 고성범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고성범 본부장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게 이 옛날 좌파 운동하다가 감옥을 3번 갔다 왔거든. 그래서 좌파는 그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언제 무슨 사건으로 감옥을 가서 몇 년 살았냐가 무지 중요하거든. 그 족보로 따지면 저 고성범위가 노회찬이하고 심상정이급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한참 아래지. 이재명이는 원래 좌파 운동권에는 족보도 없는 자예요. 정청래는 족보는 있는데 한참 아래에 있는 자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고성범위 같은 친구가 저게 좌파로 계속 있었으면 진짜 우리 힘들었을 거야. 여러분 그 진지전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이 진지 중에 제일 치열하게 싸움이 붙는 진지가 언론 진지입니다. 언론. 그 언론 좌파 것들한테 완전히 뺏겼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하나씩 둘씩 어떻게 좀 회복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도 한 몇 년 만에 KBS 라디오 진행을 맡았다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하고 탄핵당하자마자 저는 잘렸어요. 이 지상파 종편, 라디오, 뭐 신문 이런 것들에서 지금 언론을 둘러싼 진지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저하고 같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YTN이라고 하는 좌파 본부에 해당되는 그 방송국에 낙하산으로 투입됐다가 특전사처럼 1년 넘게 좌파들하고 흑원날 싸우다가 엊그저께 잘린 사람이 있어요. 이익선 앵커입니다. 그 옆에 우리 이종배 시의원하고 이익선 앵커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닉네임이 동자승님인데 저분은 이 탄핵 저지 투쟁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도 함께 하셨으니까 거기에 기독교는 세이브 코리아도 있고 또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님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왜 불교는 안 할까? 그래갖고 우리 불자들도 탄핵 저지 투쟁을 하자 이렇게 해서 108배 투쟁을 했어요. 108배 투쟁 아시죠? 그리고 삼보일배 투쟁을 했어요. 삼보일배는 이렇게 3번 걸어가서 땅에다가 엎드리고 절하고 또 일어나서 또 걷고 하는 거를 광화문에서 헌재앞까지 그 삼보일배 투쟁을 주도했던 분이 저기 동자승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고성범 본부장도 그렇지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유파도 서사가 필요해서 그래. 저 좌파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대단한 드라마처럼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 치듯이 잔뜩 쳐가지고 무슨 그럴듯한 대단한 스토리로 만들어내. 노무현이가 왜 죽었어요? 노무현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마누라가 박연차로부터 뇌물 받은 거가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니까 말씀하셨죠. 쪽팔려서 죽었어. 그런데 좌파 것들은 저걸 노무현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봉하마을을 무슨 성역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쪽팔려서 어디 내놓지도 못할 이야기인데 이거를 대단한 성역으로 신화로 만들어내는 게 좌파들의 선전선동술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저런 훌륭한 선수, 훌륭한 투사, 훌륭한 전사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데도 알지를 못해. 알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이거를 서사로 만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고성국 TV를 통해서 그런 우리 자유파의 서사를 만들어내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최근에 제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저 3분을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좀 같이 토론하고 싶은 주제는 이게 뉴미디어와 메시지예요. 뉴미디어와 메신저, 메시지 관계인데 뉴미디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아시죠? 그렇지.
그냥 유튜브라고 이해하시면 돼.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뉴 미디어가 있으면은 올드 미디어가 있는 거죠. 낡고 허접한 옛날 것들이 있는 거지. 그게 KBS, MBC, 조중동, JTBC, TV조선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 다 낡았어. 그리고 지금은 그 모든 낡은 그 족벌 언론들, 좌편향 언론들 그걸 대체하는 새로운 미디어, 뉴 미디어인 유튜브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낡은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의 결정적인 차이가 두 개가 있어. 이 두 가지 차이 때문에 낡은 올드 미디어와 새로운 뉴 미디어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행동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뉴 미디어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세대가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하면 새로운 정치인이 되는 거고 사회활동을 하면 새로운 사회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차이가 뭐냐? 첫째는 올드 미디어는 일방향이야. 일방향. 언론사라고 하는 것들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인포메이션, 정보를 만들고 이거를 뉴스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시청자, 청취자, 독자한테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 TV 시청자나 라디오 청취자 그리고 신문의 독자는 그냥 주는 걸 받아먹든지 정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안 보든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거 아닌데 싶어도 항의할 방법이 없어. 이거 아니지 라고 생각해도 고칠 방법이 없어요. 물론 길이 열려있긴 있어. 뭐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소송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 몇 달 가. 여기 이 사람이 조선일보가 갑자기 도둑이라고 보도를 했어. 미치고 팔짝 뜨겠지.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겠는데 조선일보에 항의를 하기 시작하면 조선일보가 고쳐준단 말이야. 언론중재위에다가 나는 도둑이 아닙니다라고 증명을 써갖고서 재판을 걸어야 돼. 그런데 한 몇 달 가. 그래서 도둑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어. 그러면 조선일보가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정정보도라고 요만큼. 아, 이 사람은 우리가 도둑이라고 생각해서 보도했는데 도둑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거야. 그 몇 달 동안에 또는 몇 년 동안에 이 사람이 겪은 그 엄청난 손해, 타격, 저게 도둑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으니까 당장 직장에서 잘렸을 텐데 이런 데 대해서는 일체 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드 미디어의 일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권력을 지는 거지. 자기들이 얘기하면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게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 올드 미디어는 자기들이 권력체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권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권력처럼 움직였어. 어떻게 움직였냐? 아이, 대통령은 우리가 정하는 거지. 조중동이 맨날 한 말이야. 대통령 정당에서 뽑아? 웃기는 소리 마.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야. 실제로 조중동이 이번에 대통령 누구 할까? 저것들이 결정하면은 그게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중동이 정하면은 당대표가 되는 시대가 실제로 있었어. 얼마 전까지. 조선일보가 이준석이를 띄우니까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더라고. 조선일보가 한동훈이를 띄우니까 한동훈이 이런 쓰레기 같은 게 당대표가 되더라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조중동이 힘이 세긴 세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었지. 그럼 이번 얼마 전에 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있었지. 근데 조중동이 누구를 밀었어? 김문수 밀었어. 김문수를 밀었어, 조중동이. 그래서 다들 조중동이 이 정도로 나서면 설치면 뭐 김문수가 대표 되겠네 그랬어. 그리고 유튜브는 장동혁을 밀었어. 결과는 누구? 그렇지. 누가 이긴 거야? 유튜브가 이긴 거야. 뉴미디어가 이긴 거라고. 그러니까 장동혁이 당대표 된 다음에 첫 마디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 때문에 자기가 대표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 때문에라고는 표현 안 했지만 그 유튜브 말고 뭐 있냐고. 올드 미디어는 일방향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뉴미디어는 뭐냐? 쌍방향이야. 쌍방향. 이거는 저 같은 유튜버가 일방적으로 막 떠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끝내지를 않아요. 제가 막 떠들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딴소리를 해. 여러분들이 댓글창으로. 그걸 내가 무시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딴소리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 시청자들이 다 같이 보거든. 다 같이 보는데 내 이야기보다 시청자의 지적이 더 맞는 것 같으면 유튜브 공간에서는 그 시청자의 주장이 유튜버인 나의 주장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요. 그게 금방 숫자로 나타나. 그러면 쪽팔리지만 내가 잘못을 인정을 해야 내가 살아남아. 내가 잘 모르고 이쪽이라고 했는데 시청자 중에 한 사람이 박사님 틀렸어요. 이쪽이에요. 막 논쟁을 했는데 내가 틀렸어. 그러면 거기서 최선의 방법은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쪽이 맞네요. 라고 빨리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시청자들이 나를 안 떠나. 고성구TV를 안 떠나. 근데 빤히 아는데 내가 뭐라고 권위를 세워서 고집을 부리고 계속 이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구독을 취소해버려. 다른 유튜브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저렇게 지고집이나 부리는 유튜브 고성구기를 내가 계속 봐야 될 이유가 없잖아. 이게 쌍방향의 힘이에요. 올드미디어 때는 이게 불가능했거든.
조중동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TV조선이 채널A가 JTBC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 방송사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아니라고 백말 떠들어봤자 이게 전달도 잘 안 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했어. 근데 유튜브 시대는 이 쌍방향이 반응해줬어요. 그래서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내 얘기를 막 고집 부리고 여러분들한테 막 입 벌리고 수세 넣으려고 막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뉴미디어 유튜브의 성질이 그런 거예요. 유튜버라고 하는 뉴미디어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이 쌍방향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드미디어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올드미디어가 아니라 뉴미디어가 더 세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라도 이 쌍방향을 핵심으로 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도태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올드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온 큰 변화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차이가 있냐? 두 번째는 이게 올드미디어는 일방향이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가 꼭 메신저가 아니어도 됐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해도 상관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 대표다 또는 대통령 후보다 또는 대통령이다 이런 사람도 지가 직접 얘기를 안 하고 대변인 시켜서 그럴듯하게 논평해갖고서 언론에다가 뿌리면 그게 쫙 보도가 되거든.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냐 당대표가 직접 한 말이냐를 따지지를 않았다는 거야. 따져봤자 소용도 없고. 그런데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됐고 쌍방향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쌍방향은 곧 모든 것이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대중들한테 공개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고성호 TV는 녹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 PD가 3시간 동안 동대구역에서 이걸 들고 있는 바람에 팔이 마비가 돼가지고 더 이상 생방송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냥 삼각대 세워놓고 녹화로 해가지고 잠시 후에 영상을 올릴 건데 거의 생방송과 똑같은 상태로 올릴 건데 어쨌든 만약에 이게 지금 생방송이라고 치면 이거 생방송 바로 전환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생방송이라고 치면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단어 실수를 해도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잠깐 이거 편집합시다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한 대로 제가 조금 전에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하는 수밖에 없어. 그건 고성동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런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시대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 이 유튜브 시대 쌍방향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 지도자는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메시지를 만들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 그걸 메신저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지를 만들 능력, 그 다음에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능력을 갖춘 사람을 메신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되지 않으면 유튜브 시대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 우리가 조금 전에 동대구역 광장에서 국민의힘 장애투쟁하는 거 다 봤죠. 이 연사들의 거의 대부분이 종이 쪼가리 들고 나왔죠. 대표적으로 송원석이 같은데 막 연설하다가 막 다시 종이 막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 이거는 메신저가 아니야. 그거는 문재인이 같은 A4가 하는 짓이지. 종이 쪼가리를 들고 그걸 들여다보는 순간 이 실시간 생방송 시대에는 저 바보 아니야 그런다니까. 연설을 필리버스터처럼 막 12시간씩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저 길어봤자 5분이야. 그 5분을 그래 종이 없으면 못해? 그게 무슨 정치 지도자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5분이든 1분이든 대통령이 당대표가 써갖고 온 거 원고 갖다 놓고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로 읽어내려가는 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간주됐던 시대야. 누구나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누가 봅니까 그거를? 아니요. 아무도 안 봐요. 오히려 답답해요. 아무도 안 봐. 그리고 이렇게 종이 쪼가리에 갖고서 뭐라고 하는 사람한테 무슨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 질문은 종이 쪼가리에 안 써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이 쇼로는 기자회견을 하지만 질문 순서 다 정하고 어떤 질문을 할 건지 미리 다 받아가지고서 순서 정해가지고 그냥 드라마 찍듯이 연출하는 거지. 이게 진정한 쌍방향 실시간 소통을 하는 것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자들은 제 기준으로 보면 메신저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 누군가가 대신하고 누군가가 연출해주고 누군가가 대신 써주고 그냥 연기만 했던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메신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메신저가 아닌 자들은 이 쌍방향 실시간 생방송의 이 유튜브 시대에 생존이 불가능해. 어쩌다 한두 번은 뭐 연기하고 연출하고 해갖고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어디서나 이 카메라만 들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시대에는 본인이 자신이 메신저가 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메신저가 되려면 아무 말이나 막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재명이처럼 손가락질을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10년 전, 15년 전에 이 SNS 시대 초기 단계에 노사목은 뭐 박사목은 무슨 대깨문이건 뭐 그 개딸들이건 초기에 그렇게 모여 있을 때의 시대고, 지금은 이게 유튜브가 전면화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손가락 장난으로도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의 메신저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 우선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무슨 질문을 언제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통제할 방법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아주 생소한 질문을 갑자기 했어. 딱 깨놓고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 제가 연구해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거의 모르는 경우에는 이게 거의 유일한 그 탈출구야. 이걸 자칫 잘못해서 뭐 아는 척하고 얼버무리고 그 순간 팩트 체크가 바로 들어와. 그리고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고 했던 영상은 두고 짤이 돼 갖고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수단이 돼. 그러니까 이 메신저로 살아남으려면 모든 것을 다 잘 알아야 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럴 때는 정직하는 수밖에, 솔직해지는 수밖에 없어.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 후환이 없어. 근데 정치하는 것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뭔가 아는 척 하잖아. 그거 우리 국민들이 귀신같이 찾아내거든. 저거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한다. 대충 얼버무린다.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메신저가 되려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견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니까 모든 문제를 다 잘 알 수는 없잖아.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갑자기 어디선가 기술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정직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정직해지려면 그냥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정직해지는 거예요. 내가 웬만한 문제는 내가 다 알아.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래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한 자신감이 정치적 정직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충만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컨텐츠의 준비가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이거는 기술적인 건데, 오늘 동대구역 광장 집회 연설 재밌었어요? 따분하게 짝이 없어. 한 말 또 하고 내용도 없이 그냥 수사적인 표현만 잔뜩 늘어놓고, 이거는 같은 컨텐츠도 어떻게 체감도 높게 전달하는가와 관련된 최소한의 테크닉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자, 2004년 전까지는, 우리나라 20년 전입니다. 2004년 전까지는 선거를 할 때 후보들이 합동연설회를 했어요. 어쨌든 뭐 자기네 패거리들 모아서 그건 상대 경쟁자와 나란히 연단에 앉아서 순서 정해가지고 연설을 했어. 그런데 이게 돈 들어가는 하마다 그래가지고 오세훈이가 선거법을 발의해가지고 합동연설회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은 연설 한 번 하지 않고 국회의원 3선 4선 하는 거야. 연설할 기회가 없어. 연설이라고 하는 게요, 이런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연설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강의를 동대문역 광장에 가서 마이크 성량 좋은 거 붙잡고서 똑같이 한다고 해서 이게 연설이 됩니까? 아니에요. 연설과 강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이 강의하고 대화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치인들이 방송에 나가서 논평하고 논쟁하는 거하고 이렇게 지금 강연하는 것하고 광장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선전선동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연설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대다수가 5선 이하는 연설 자체가 없어요. 선거에 연설이 없는데 저것들이 쓸데없이 왜 연설하도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장애투쟁을 해본 적도 없어. 그래서 선전선동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럼 이것들이 해본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고작 해봤자 자기들끼리 의총 열어갖고서 뭐 주장하는 거, 토론하는 거,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토론하는 거,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는 정도야. 이걸 그냥 광장에 갖다 놓고서 소리만 크게 지르고 성량만 크게 하면은 연설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따분하고 재미없는 연설들을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나마 장동혁은 고등학교 때부터 연설을 해가지고 웅변을 해가지고 다른 것들하고 조금 차별이 되는 거예요. 장동혁의 연설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장동혁도 선전선동까지는 가본 적이 없어. 좌파 것들은 선전선동의 전문가들이거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 좌파 집회들 쫙 하면 우리 우파는 웃어요. 저것들 모여봤자 자유우파보다 숫자적으로 절반도 안 되고 3분의 1도 안 되고 5분의 1도 안 돼. 그런데 저것들은 선전선동으로 수십 년 뼈가 굵은 것들이 마이크를 잡고 선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런 식으로
문화 헤게모니를 갖고 좌지우지했던 것들이 문화재 형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판을 짜기 때문에 자유파가 5시간, 6시간 동안 광화문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로 그냥 소리 지르는 이 연설에 비해서 훨씬 더 대중 흡입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원내에서의 토론과 연설과 미디어에서의 방송과 장애투쟁에서의 선전선동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그때에 맞게 이걸 해낼 수 있는 전문가들도 거의 없는 상태야.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테크닉이 중요한 거예요. 별건 아니지만 그러나 테크닉이 필요해. 그러니까 콘텐츠를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상황에 맞게 때로는 토론으로, 때로는 방송 논평으로, 때로는 강연으로, 때로는 선전선동으로 똑같은 얘기지만 완전히 다르게 전달해낼 수 있는 테크닉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진정한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 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목표는 해야지.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은 내가 메신저가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그 방향으로 어쨌든 노력해 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리고 그래야 그나마 상대적인 거니까 딴 사람들보다는 좀 낫다는 평가를 듣거든. 그래서 무명의 장동혁이 불과 한 달 만에 직전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를 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김문수에 비해서 장동혁이 메신저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장동혁이 완전한 메신저가 아직 안 됐어요. 이 사람은 더 진화해야 돼. 완전한 메신저 수준으로 진화를 해야 되지만 어차피 투표라고 하는 거는 누구가 조금만 더 나으면 표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점에서 뉴미디어의 흐름에 맞는 좀 더 메신저에 가까운 그런 자질을 장동혁이 한 달 동안 보였기 때문에 장동혁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지도부의 출연이 이런 뉴미디어 시대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 운 좋아서 장동혁이 대표가 됐네가 아니고 이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 크게 봐서는 문명적 흐름이고 문명적 전환이고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당장 트럼프 인플루언서들로 또 채우잖아요. 백악관의 기자단을.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크게 봐서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좁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치가 올드미디어 중심에서 뉴미디어 중심으로 한 10년, 20년 사이에 시프트가 된 거예요. 이것이 상징적으로 반영된 사건이 장동혁의 당선이다. 그리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제 뉴미디어 시대가 완전히 왔다. 이 뉴미디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너도 나도 메신저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메신저만 된다면 무명의 정치 지망생도 스타가 될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정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뚜렷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한 달만 발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 뉴미디어 시대에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회를 지금 갖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천착하고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 받겠습니다.